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3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19년 1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마도 아니고 이미 겨울 문턱이었는데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고향 집 뒷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 모르는 차가 한 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저에게 모르는 차는 곧 위협이었습니다. 고향 집은 충청북도 산골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부엌 앞에는 아버지가 손수 쌓은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장독대 뒤에 숨어 별을 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싸고 있었습니다. 낡고 검은 보따리였습니다. 헌 보자기였는데 빨아도 색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쉰 냄새. 오래된 음식물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묵은 흙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저를 바라보던 그 단단하고 서늘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그 냄새나는 보따리를 두 손으로 들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절대 열지 마라. 산 너머 산동네 김씨집에 갖다 줘. 내 부탁이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동네 김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왜 하필 이 냄새나는 보따리를 들고 이 빗속에 산을 넘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왜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가 가장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반은. 저는 그날 밤 그 보따리를 들고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냄새가 빗물에 섞여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날 밤이 바닥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었다는 것을. 도대체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우입니다. 그 시절 나이 36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IT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직원 15명, 사무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공유 오피스였고 저는
매일 아침 노트북을 들고 출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중소기업 대상의 ERP 보안 솔루션이었는데 실제로 꽤 괜찮은 기술이었습니다.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고 저는 3년만 더 버티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습니다. 2019년 8월 공동 창업자이자 제 대학 절친이었던 최형준이 회사 계좌에서 2억 8천만 원을 인출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 몰래 투자자들에게 허위 실적 보고서를 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사기라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사무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사채업자들은 형준이 저 이름으로 쓴 차용증을 들고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저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그 밤에 저는 고향 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이기섭은 평생 농사꾼이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수확하는 것이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학력은 중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원칙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내 밥값은 내가 벌어라. 도움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라. 이 3가지가 아버지가 저에게 반복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어릴 때는 무섭고 싫었습니다. 커서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저는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도 이틀을 넘긴 적이 없었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에게 투자를 부탁한 것도 이제 와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지어 모은 3천만 원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이 정도 돈은 금방 갚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 뒷담을 넘어 들어가던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도망자로 돌아온 것도 창피했고, 돈을 못 갚은 것도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상태를 보니 그 창피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보따리를 싸다가 저를 보고는 누구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저예요. 영호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영호? 우리 영호는 서울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웃 마을에 사는 먼 친척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다고, 마을 사람들 이름을 가끔 헷갈려 하신다고. 저는 그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곧 내려가 볼게요. 라고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부엌 구석으로 가서 그 검은 보따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절대 열지 마라. 김씨 집에 갖다 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산 넘어 산동네 가면 김씨 살아. 그 집에.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김씨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말했습니다. 내 친구야. 오래된 친구. 가면 알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들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보따리는 방 한구석에 놓아두었는데 밤새 그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거지? 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잠이 들기 직전 이상한 생각이 하나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그 보따리를 꺼내준 것은 저를 알아봤기 때문이 아닐까? 치매 환자는 가끔 사람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기억한다고 어디서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보따리를 지고 산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이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 집에 더 이상 있다가는 빚쟁이들에게 발각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는 그 길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이번엔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또 한 번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왜 왔어?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안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집 머슴 노릇이라도 해서 빚 갚아라. 도망 다닌다고 빚이 없어지나? 그 말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농사 지으시고 제가 올라간다고 하면 버스터미널까지 마중 나오시고 아무 말 않고 3천만 원을 내어주시던 아버지가 도망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머슴 노릇이라도 해라고 합니다. 위로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그 검은 보따리를 등에 지었습니다. 보따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생각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가까이 맡으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도였고 멀리서도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을 넣어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올라 저는 보따리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산길은 고향 마을 뒤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동네라고 아버지가 부른 곳은 고개를 하나 넘어 건너 마을로 가는 길이었는데 등산로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흙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그 길로 두 마을이 오갔다고 했지만 지금은 차도가 생기는 바람에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저는 고개를 채 넘기 전에 아래 차도 쪽에서 차 2대가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쳐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제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정확히는 사채업자 쪽에서 추심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달 동안 제 휴대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해오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이쪽 산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산 위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가 고향집 뒷담을 넘는 걸 누가 봤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추심 직원 중 한 명이 산길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가기엔 그 사람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보따리를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더니 가까이 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가까이 오더니 코를 손으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언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보따리 때문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검은 보따리를 등에 진 채 낡은 옷차림으로 산길에 앉아 있는 저는 그 사람의 눈에 도망 중인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시골 산길의 고물상이나 폐지 줍는 노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도시에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이런 냄새나는 보따리를 지고 고개를 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행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딴 데 봐요.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고쳐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나는 보따리가 저를 살렸다고. 아버지가 이걸 알고 지워보낸 걸까요? 설마 치매인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서서 건너편 마을을 내려다볼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보따리의 무게가 처음보다 덜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적응이 된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김 씨가 누구인지, 이 보따리를 전해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아무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너 마을에 내려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멈춰서서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김 씨는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따리를 시장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동네라고 불리는 그 마을은 실제로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가 채 안 됐습니다. 마을 입구에 조그만 슈퍼 겸 정미소가 하나 있었고 그 앞에 파라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슈퍼 앞 할머니 2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분이 계세요? 이기섭 씨 친구분인데요. 할머니 2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기섭이 친구면 김봉수 씨 말하는 거 아니가. 그런데 할머니의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조용히 이어받으셨습니다. 봉수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봄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작년 봄이면 1년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저를 여기까지 보낸 것이었습니다. 치매가 얼마나 진행된 건지 1년 반 전에 돌아가신 친구에게 보따리를 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향한,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사업을 망하게 한 배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 빚쟁이에게 쫓기는 수치심, 아버지의 치매, 이 냄새나는 보따리, 이 헛걸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따리를 어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랫길의 조그만 장터 마당에 그것을 내던졌습니다. 보따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낡은 보자기 한쪽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썩은 음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천 조각으로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것을 주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3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한 개는 아주 작은 것이었고, 한 개는 결혼반지처럼 보이는 것이었고, 한 개는 돌반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돌반지를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 돌반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돌잔치 때 손에 끼워주신 그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반지 옆에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첩은 표지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볼펜으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표지에는 딱 3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호에게. 저는 그 수첩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농사꾼의 손으로 쓴 글씨라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공들여 쓴 것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이것을 써내려 가셨을 것입니다. 첫 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호야, 아버지가 글을 잘 못 쓴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전하고 싶어서 썼다. 내가 만든다는 그 보안 프로그램,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농사꾼인 아버지가 아들의 보안 프로그램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자 거기에는 도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그린 도표였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아버지가 쓴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농사에서는 씨앗을 심을 때 종류마다 다른 방법으로 심는다. 어떤 씨앗은 깊이 묻어야 하고 어떤 씨앗은 얕게 묻어야 한다. 그 원리를 데이터 보안에 적용하면 어떨까?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암호화 깊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일수록 더 깊은 레이어의 암호화를 적용하고
접근 권한도 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2년 동안 만들려고 했던 보안 솔루션의 핵심 알고리즘 구조와 정확히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아버지가 농사의 원리로 데이터 보안의 구조를 꿰뚫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통장 사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400만 원. 아버지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이었습니다. 통장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 매달 조금씩 넣어두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하면 된다. 아버지가 믿는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장터 바닥에 그 보따리가 터진 자리에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손등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아, 내가 울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보따리의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저는 고향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에서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마을 이웃인 박 할머니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아버지 댁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야,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곧장 달렸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고향 집을 나선 그날 아침 아버지는 마당을 쓸다가 모르는 사람 2명이 대문 앞에 오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호를 찾는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아버지는 그 앞을 막아섰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 없소. 오래전에 서울 갔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 사람을 상대하셨다고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버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뒤 아버지는 마당 감나무 밑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셨는데 극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중환자실 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인 척 행동한 이유가 그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아버지는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집에 있으면 빚쟁이들이 왔을 때 2 사람이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내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냄새나는 보따리를 지워서 그 냄새가 그 초라한 행색이 아들을 감춰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농사꾼인 아버지는 냄새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름 냄새, 흙 냄새,
오래된 것들의 냄새. 그것이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들을 그 냄새로 감싸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 남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혼자 상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3주 뒤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전날 잠깐 의식이 돌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수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6개월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혼자 정리하면서 농사 도구들을 치우면서 장독대에 남은 된장독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봄날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씨앗의 깊이와 데이터 암호화의 깊이, 그 단순하고 명쾌한 원리. 저는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1,400만 원으로 1인 개발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 서재에서 시작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가을, 제가 만든 보안 솔루션 씨앗은 중소기업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름을 씨앗으로 지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의 시작이 아버지의 농사 이야기에서 나왔으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하면 된다. 아버지가 믿는다. 저는 그 말을 소리내어 읽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창피하게도 어른이 다 되어서 산소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겨우 찾아온 늦은 인사였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년 그날을 기억합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낡고 냄새나는 검은 보따리를 건네시던 아버지의 손을, 치매인 척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그 얼굴을, 그리고 제가 산을 넘는 동안 아버지는 마당에서 혼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계셨다는 것을. 그날 아버지가 지워준 것은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마지막 힘을 지워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생각을, 마지막 재산을, 마지막 믿음을 냄새나는 보따리 속에 겹겹이 싸서. 그게 무거워 보였습니까? 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의 절반 이상은 보따리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아들을 위해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신 것들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이제서야 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곁에 아버지가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말한다고 마음이 차가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낡고 초라해 보인다고 그 안이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보따리 속에, 서툰 손글씨 속에, 그리고 머슴 노릇이라도 해서 빚 갚아라는 차가운 말 속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